그냥 우연히 인스타그램에 떴어요. 아, 인스타그램에서. 평소에 뭐 혹시 칼륨이나 뭐 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주 예전에 그 세로로 된 책 중에 네. 융에 대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세로로 된 책이요? 네. 무슨 전집 같은 건데 음. 그거 한번 읽어보고 네. 그게 뭐 5단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5단계까지 가면 네. 프로그램처럼 나를 수 있는 단계가 5단계라고 하는데 오. 그걸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죠. 정말요? 네. 꿈도 막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1단계는 높은 데서 가다가 점프하는 거고 네. 2단계는 뭐 이렇게 그 해설해 놓은 책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게 괜찮다 싶어서 원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군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몇 단계까지 가셨어요? 5단계를 가긴 했는데 정말요? 와. 5단계. 올해는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우와. 이렇게 노력하면 되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늘 저랑 바톤 터치하시고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1단계도 못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쌤, 준비됐나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우리 페르아미카에서 주관하는 칼륨 특강 한 어른 아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같이 보시고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일단 요즘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에드워드 호퍼라고. 호퍼가 사실 좀 사실주의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긴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호퍼 그림은 요거예요. 소년과 달이라고. 이게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 방에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 같거든요. 요거 한 1분 정도만, 이 기이한 그림을 한 1분 정도만 좀 감상하시고요. 뭔가 기이하게 현실이랑 뭔가 환상 세계가 뒤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모티브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도 큰 그림과도 매우 관련 있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자, 작품을 하나만 더 볼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예전에 데미안 허스트라는 아주 멋진 현대 예술가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자, 여기 제목 보시면은 뭐 환희에 찬 뭐 대폭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미안 허스트가 이거를 나비랑 광택제로 만든 거예요. 이게 다 나비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나비 보이시나요? 되게 독특하죠. 여러분, 이 도상, 나비, 그리고 원, 노란 나비랑 원, 요걸 한번 또 한 1분 정도만 감상해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무의식을 뭔가 조금 자극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맞죠? 다 나비예요. 맞죠? 저는 이렇게 뭔가 노란 나비, 그리고 원,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떠오르는 좀 되게 특이했던 하나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산티아고를 걷고 왔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가는 그 프랑스 길 거기 안 가고 저는 일부러 좀 사람들 없고 좀 더 빡센 길, 좀 더 긴 여정을 택하려고 저는 은혜 길을 걸었거든요. 은혜 길. 은혜 길은 특이하게 스페인 여기 남부 세비야에서 여기 목적지인 산티아고까지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10년 전에 딱 이거를 걷고 왔거든요. 이게 딱 1000km 여정인데 뻥 안 까고 2달 동안 저는 혼자 먹고 혼자 자고 막 그랬어요, 맨날. 그 하필 술래 비수기에 가가지고 비 내리고 사람 아무도 없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메리다쯤인가? 한 1주 지나서 여기 메리다 도시를 지났는데 제가 어떤 숲을 들어갔어요. 숲을 들어가서 혼자 또 걷고 있는데 특이하게 믿거나 말거나 제 앞에 한 저쪽에 5m 앞에서 숲길 한가운데서 노란 나비가 한 마리 딱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더니 제 앞에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조금 더 가고 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또 조금 더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노란 나비가. 저는 그때 또 혼자 계속 걷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외로웠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나비한테 믿거나 말거나 마음속으로 막 말을 건넸어요. 야, 나비야, 너가 혹시 나한테 뭔가 길 안내를 해주는 것 같다. 너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앞으로 앞서가니까, 저를 앞서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말을 걸다가 나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인데, 혹시 너가 내 이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오늘 묵어가야 되는 이 다음 도시, 여기에 내가 만약에 도착한다면은 그 도착하는 마을에서 너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내 앞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줄 수 있겠냐고. 제가 마음으로 부탁을 했거든요, 나비한테. 여러분, 과연 나비가 제가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제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과연 나비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으면 대박이었겠죠, 맞죠? 물론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비가 제 말을 듣겠어요, 맞죠?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아무튼 노란 나비 그리고 원 그런 걸 보면요. 자, 여러분, 제가 미리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전달하기 전에 뭔가 사죄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MBTI N자가 들어가는데 제가 N이 거의 95%예요. 95%.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직관형이 하는 말에는 원래 두서가 없고 비약이 심해요.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아니까, 제 자신 이런 거 아니까 항상 PPT를 꼼꼼하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PPT를 준비해도 저는 비약이 더 심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칼 융,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북유럽 신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랑 뭔가 내면 세계로 한번 순례를 좀 떠나볼까 하거든요. 자, 제가 오프닝으로 뭔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수많은 영화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뭔가 가장 독특했던 그런 영화의 오프닝 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요걸 한번 듣고 한번 해석을 해보실까요? 참고로 영화 듄에 나왔던 그런 오프닝 라인이거든요. 자, 그럼 되게 특이하죠? 다시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전체 화면으로. 자, 그럼 이 소리, 이 언어 자체가 전달해준 그 사운드, 그것도 되게 독특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맞죠? 그리고 이 오프닝 라인인데 영화 제작사 로고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나와요. 그 위치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저는 듄을 이제 올해 재개봉할 때 처음 봤는데 이게 묘하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거는 제 PPT에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 메시지래요. 그 이상한 소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꿈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참고로 이제 융합파 분석가랑 꿈 분석을 거의 2년 정도 받았거든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완전 동의해요. 완전. 그래서 저는 참고로 요거를 마지막에 딥을 최상급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꿈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뭔가 우러나오는 메시지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를 또 주제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작년에 드디어 출시가 됐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거의 40년 만에 다시 썼어요. 예전에 썼던 자신의 단편 소설을 이제 장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작년에 나와서 또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여러분, 이 책에도 우리가 방금 봤던 요 메시지랑 거의 비슷한 문장이 나와요. 맞죠? 자, 꿈은 너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주는 귀중한 마음의 수원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뭔가 한마디로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하루키가 31살 때 썼던 거를 왜 도대체 40년 만에 이거를 굳이 다시 썼을까요? 뭔가 죽기 전에 얘가 꼭 쓰고 싶었던, 뭔가 독자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래서
하루키가 이거를 여기 날마다, 여기 중간에 날마다 있는데요. 이거는 날마다 40년 날마다가 아니라 이거 집필 시간 있죠. 코로나 3년, 2020년부터 3년 동안 날마다 이 꾸준히 소설 썼대요. 근데 집필 방식이 되게 특이하죠. 이 소설에 나온 주인공처럼 꿈 읽는 이가 도서관에서 오래된 꿈을 읽듯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40년 전 그런 작품을 이제 다시 고쳐 쓴 거죠. 자, 여러분 죽기 전에 보통 작가가 쓰는 작품은 가장 중요한 뭔가 교훈을 전달할 확률이 크겠죠. 그 교훈을 제가 이따 결론에 이 문장에 나온 이 책에 나온 문장을 인용해서 뭔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꿈이 우리한테 이제 귀중한 마음의 수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활용하고 싶죠, 맞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제 칼륨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제발 좀 꿈을 적고 들여다보시라고 좀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첫 반응이 이거예요. 쌤,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고요. 뭐 꿔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맞죠? 남자 주인공도. 여러분, 근데 이 내용 안에 이 남자 주인공이 왜 꿈을 기억 못 하는지, 왜 꿈에 흥미가 안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도 나와 있어요. 원인. 여러분, 원인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빨간색 칠한 거예요. 머리맡에 공책과 연필을 챙겨두는 정도의 성의를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꿈에 대한 관심도 없고 꿈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융만큼이나 되게 유명했던 융의 제자이자 도반이기로 했던 폼프란츠 할머니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뭔가 인터뷰하는데 대담자가 물어봤죠. 할머니, 폼프란츠 할머니, 사람들이 꿈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멋진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은 꿈도 여러분한테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꿈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매일 적어가는 거죠. 이 남자 주인공처럼. 맞죠? 여러분, 꿈을 매일 이렇게 관심 있게 적어가다 보면요. 다들 이런 거 느껴요. 뭔가 꿈이 나한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그렇게 느껴져요. 꿈은 항상 우리한테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됐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꿈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귀중한 마음의 수원이라는 꿈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건 뭘까요? 자, 물론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에 관한 것. 자, 조세 캠벨이 신화의 힘이라는 그런 대담이자 책에서 이 빌 모이어스라는 사회자가 질문했거든요. 선생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딱 나오죠. 우리 자신에 관한 것.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우리 자신에 관한 것?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되나? 나는 뭐 다 아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맞죠? 내 MBTI로 성격 유형도 파악하고 내 취향도 알고 있고 내가 맨날 맛집 다니는 거 보면 내 취향도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20년, 30년, 40년 또는 50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됐죠? 근데 꿈은 그게 아주 거대한 착각이라는 걸 보여줘요.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꿈은 항상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비슷한 내용이 또 이 도불벽,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나오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자 주인공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과 다르게 항상 꿈을 적는데요. 아무리 졸려도, 아무리 피곤해도. 왜? 꿈은 항상 소중한 것들 알려주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 물어보죠. 소중한 것들? 여자 주인공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것. 꿈은 항상 우리의 맹점을 짚어줘요. 내가 모르는 나.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면은 저는 정말 꿈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융합파 분석가랑 꿈 분석을 받으면서 제가 알게 된 제가 몰랐던 나에 대한 사실, 그게 뭘까요? 제가 꿈을 통해서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10월 달에 꿨던 꿈이에요. 제가 꿈에서 서류를 뭔가 작성하는데 이름을 기입하는 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호영이라서 이제 유자를 성을 적어야 되는데 그 성을 빼먹었다고 H자에는 제가 20대인가 30대 조금 사귀었던 이제 제 X거든요. 제 X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을 적는 거죠. 그럼 제가 U를 적고 이름 호영 적어야 되는데 제가 호자를 안 적고 꿈에서 아로 적는 거예요. 유아.
적는 실수. 여러분, 꿈이 저한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너는 아직 애라는, 아직 아이라는 통렬한 진실이었어요. 이 나이 먹고도. 제가 올해 41살이거든, 참고로. 자, 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꿈은 항상 거꾸로 보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꿈에서 실수했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정답인 거예요. 전 한마디로 어른 아이였다는 거죠. 어른 아이. 여러분, 어른 아이가 참 재밌죠? 제가 이제 유아라고 적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통 초등학생은 유아라고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정신적인 그런 연령대가 초등학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유치하고 뭔가 유아기적인 그런 고착을 갖고 있다는 거를 꿈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른아이를 분석 심리학적으로는 영원한 소년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소년. 동의어가 되게 많죠. 피터팬 컴플렉스, 뭐 어른아이, 뭐 캥거루족, 뭐 기생충, 뭐 빨대족,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뭐 아도니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제가 황당했던 거예요. 저는 또 이제 분석 받는 것도 이제 일반인용 분석이 아니라 이제 교육 분석이라고, 이게 융합학 분석가가 되고 싶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분석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원래 받으려고 간 거였어요, 사실. 한번 분석가가 나중에 한번 돼보려고. 근데 꿈이 저한테 알려준 거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아직 애고, 분석가는커녕 가서 엄마 젖이나 떼고 와라. 이런 진실을 저한테 알려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존 싱어라고 되게 유명한 융합학 분석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처럼 정신분석 또는 꿈분석 그런 걸 원하는 이유는 대부분 진정한 이유가 아니래요. 그냥 그거는 의식적인 이유들일 뿐이래요. 한마디로 의식적인 의도랑 무의식적인 의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의식적인 의도는 뭔가 교육 분석 받으면서 나중에 분석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무의식적인 의도가 보여준 거는 가서 엄마 젖이나 떼고 와라 이런 거였어요.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맞죠? 여러분도 만약에 뭐 상담 받거나 꿈 분석 받거나 정신 분석 받으시면요, 아마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의식적인 의도가 있을 거예요. 맞죠? 뭐 지금 직장 생활에 뭐 현타가 왔어요. 뭐 연인 관계가 뭐 틀어졌어요. 뭐 가족 관계가 정말 안 좋아요. 뭐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좋은데 꿈은 항상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더 큰 그림. 그게 꿈이 보여주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그런 의도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존 싱어가 또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테라피랑 분석을 비교해요. 분석을 구분해요. 우리가 애초에 꿈 분석 받겠다고 간 거 있죠. 그건 처음에는 진정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테라피일 확률이 크대요. 그냥 테라피. 그냥 개인적인 그런 아픔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뭔가 잘 메꾸지 못했던 인생의 어두웠던 순간들, 그런 걸 꿈이 하나씩 보여주거든요. 다. 까지 뭐,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 진정한 분석은 아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우리가 꿈 분석 받으러 갔다고 하지만 테라피일 확률이 크다. 테라피. 저도 그냥 꿈 분석 받으러 갔지만 진정한 분석 아니고 그냥 테라피에서 끝났던 거예요. 사실 저도. 자, 근데 그럼 테라피 단계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 연금술, 중세 연금술 보시면요, 뭔가 정화 단계가 있어요. 한번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뭔가 개인적인 상처, 그런 거를 처음에는 짚고 뭔가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꿈 분석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한마디로 인생이 어두웠던 그런 순간들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제가 꿈 분석 받으러 가서 분석은커녕 테라피를 통해서 진단받은 게 이 영원한 소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이게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시대적인 징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프란스 할머니가 이제 20세기에 수많은 특히 남성 내담자들 만나봤는데 거의 빼박이었대요. 10명 중에 8명은 다 이런 유형이었대요. 성장을 못한 어른아이라는 거죠. 맞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소년 심리라는 게 우리 주변에 아주 팽배해 있고, 그 흔적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대요. 여러분, 제임스 홀릭스라는 또 미국의 융합학 분석가는요, 아예 대놓고 까놓고 얘기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기가 현대 문학 속에서 제대로 된 분리와 성장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분리와 그런 거를 다 경험하셨나요? 어떠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럴까요? 우리가 도대체 왜 어른 아이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이유는 깔끔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인문 의례 또는 통가 의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현대 와서는. 여러분,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성년식, 성년 의례, 통가 의례, 인문 의례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통가 의례를 뭔가 주관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인문 의례 하면은 뭔가 신비적인 그런 지식도 깨우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저편에, 그러니까 우리 의식 저편에 있는 뭐 신비 또는 무의식, 그쪽 세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어른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 통가 의례를 이제 영어로 이제 rite of passage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의례 그리고 통가예요. 통가 의례는 공식이 있어요. 제가 이걸 쓰리고라고 표현하는데요. 고독, 고통, 그리고 고별이에요. 여러분, 고독은 당근 엄마의 품 또는 아빠의 품을 벗어나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아주 엄청나게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데요. 원시 부족들의 통가 의례에서 성년식에서는 그리고 고별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전의 나, 어린 나와의 고별인 거죠. 그리고 죽음,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공식으로 이루어진 게 이 통가 의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조지 캐틀린이라고요. 이제 이 사람 되게 특이했던 사람인데 북미 인디언들의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생활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림으로 그렸던 아주 유명하진 않는데 아주 훌륭했던 화가이자 작가였어요. 여러분, 근데 조지 캐틀린이 이제 19세기에 북미에 만단수족이라는 인디언 마을 찾아갔대요. 이제 거기서 생활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주 기이한 장면 하나 목격했대요. 이 책에 이 사람 이렇게 쓰거든요. 묘사하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제가 야만인 이 인디언들의 땅에서 목격했던 관습들 중 가장 기이하고도 호기심을 자아냈던 그런 광경이래요. 여러분, 그게 북미 인디언 만단수족의 성년 의례, 통과 의례, 성인식이에요. 요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어른이 될 그런 아이들을 가슴 근육을 꿰뚫어요. 송곳 이런 걸로. 그리고 그냥 천장에 매달아놔요. 가장 기이하고도 가장 끔찍했던 그런 광경이래요. 여기서 막 드럼치고 있고. 저희 몇 살지 않나요? 이제 성년이 되는 시기겠죠.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청소년에서 성년이 되는. 보통 20대. 그게 민족 그 종마다 뭐 11살에 하는 때도 있고. 그렇죠. 그건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나이대를 뭔가 언급하긴 힘들 것 같고, 보통 뭐 사춘기 지나서, 맞죠? 그런 나이의 때 애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에 네 겹의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고통은 이 고통을 이제 너 혼자 감당하려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제. 너 혼자만이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네가 성년이 돼서 살아가는데 겪게 될 고통을 미리 한번 체험시키게 하는 거예요. 미리. 네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고통들을. 그 세 번째는 여러분, 당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겪었어요, 이 고통을. 그러니까 한번 네가 성인 남자 대열에 편입하고 싶으면은 너도 겪으라는 거죠. 그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끔찍한 고통 겪고 피를 거의 쫙 뺀 다음에 이게 피가 이렇게 빼지죠. 그러면 당근 뭐 하겠어요? 그냥 기절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기절하는데 여기서 막 드럼을 막 치면서 이런 인디언들이, 이 매달린 인디언들이 트랜스, 환각 상태에 빠진대요. 그래서 기절해서 그 환각 상태에 빠져서 자신이 봤던 비전을 이제 부족의 어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그럼 어른들이 그걸 딱 듣고 애한테 앞으로 맞는 부족의 뭔가 임무 같은 거, 역할 같은 거,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준대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광경인 거죠. 맞죠? 자, 그럼 여러분은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성인, 우리가 뭔가 어른, 진정 어른 될 거면은 이런 고통 겪어야 되는데,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현대엔 이런 게 없어졌다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의례가 사라진 게 아니라 꿈으로 들어갔어요. 꿈.
꿈이 의뢰를 대신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당근 그런 꿈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뭔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겠죠. 맞죠? 자, 이제 그래서 꿈을 꿔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자, 그럼 꿈을 꾼다는 말은요, 우리가 내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세계를 여행하는 거죠. 여러분, 내면 여행 떠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내면 세계를 뭔가 순례하는, 맞죠? 뭐 영혼의 지도를 펴놓고 내면 세계를 순례하는 그런 거로 봐도 괜찮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내면 세계 순례, 뭐 내면 작업, 뭐 꿈 분석 그런 거를 믿거나 말거나 현실 세계에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현실과 이 신비, 환상 세계를 조합해낸 멕시코의 위대한 원주민족들이 있대요. 그게 멕시코 원주민들의 환각 작용 일으키는 페요테 선인장을 체험하러 떠나는 순례인 거예요. 순례. 여러분, 이게 페요테 선인장인데요. 이게 지금 화학 물질이 여기 메스칼린 나오는데 메스칼린이 LSD랑 거의 비슷한 그런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환각 작용에 빠지는 거죠. 맞죠? 근데 멕시코 원주민이 이 페요테를 찾아 떠나는 순례를 떠나는데 이게 정말 기이하게도 이걸 먹으면 물론 환상에 빠지겠죠. 근데 이걸 찾으러 떠나는 현실 세계에서도 뭔가 아주 기이한 그런 광경이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내면이랑 현실을 조합한 메비우스 띠처럼. 자, 여러분, 멕시코 원주민들 이렇게 페요테 선인장을 찾아서 이렇게 순례를 떠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조세 캠벨이 여러분 지적했는데요. 이 순례를 떠나는 과정이 정말 기이할 정도로 전형적인 인문 의뢰 그리고 내면 여행이랑 똑같대요.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삶과의 결별인 거죠. 순례를 떠나니까. 맞죠? 그리고 특이하게 밤마다 모든 인생의 잘잘못을 이실직고한대요. 그리고 내가 사귀었던 모든 로맨틱한 파트너들 나의 엑스들 싹 다 또 이실직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부족의 어른한테. 그리고 이 순례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서 되게 특별한 언어를 사용한대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뭔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간다를 온다로 말하고 덥다를 춥다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또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이름을 바꾼대요. 사막은 바다로, 자동차는 배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뭔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런 특별한 언어를 또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정말 저는 독특했는데요. 여러분, 페요테를 사슴으로 간주한대요. 페요테를 사슴으로. 뭔가 대칭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칭적인 사고. 자, 이게 여러분 내면 여행, 꿈 분석이랑 또 거의 똑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멕시코 원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순례를 떠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고요. 인생의 잘잘못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웠던 그런 순간들. 나의 엑스들, 나의 뭐 친구들, 나의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부족의 어른이 이렇게 물 같은 걸로 뭔가 성수를 뿌려주는 그런 의식도 한대요. 그런 의례도 치르고요. 또 밤마다 모여서 드럼 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의식도 진행하고요. 또 다 같이 이렇게 거대한 나무 밑에서 다 같이 자고 일어난대요. 계속 떠나는 거니까 여정을. 맞죠? 자, 그래서 페요테를 이제 찾기 거의 직전에 가면은 뭔가 그렇게 페요테한테 바치는 이런 봉헌물 이런 것도 있대요. 선물도 준비해서 뭔가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족의 샤먼이 나와서 이 준비한 봉헌물들에 대해서 뭔가 축복을 내려주고 여기 이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샤먼이래요.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특이한 절차를 겪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페요테를 발견하러 떠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시밭, 가시 덤불 숲을 막 지나서 페요테를 찾아 떠나는 거죠. 그럼 드디어 발견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페요테예요. 여러분, 발견하면 이걸 그냥 캐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페요테가 사슴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거 딱 발견하면은 뒤에서 몰래 살금살금 간대요. 살금살금 걸어가지고 작은 화살 쏜대요. 마치 사슴을 죽이듯이. 일단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페요테를 캐서
이제 먹는 거죠. 그럼 당근 뿅 가겠죠.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이 과정 자체가. 맞죠? 일련의 과정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가 믿거나 말거나 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겪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세속적인 삶과의 결별, 그리고 모든 인생은 잘잘못 이실직고. 제가 꿈을 통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2021년 5월 9일 날 거의 분석 첫 시간에 제가 들고 왔던 그런 꿈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제 꿈 분석 첫 시간에 다루는 꿈이 이제 초기 꿈이라고 되게 중요한 꿈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처음 다루는 꿈이 앞으로 너가 분석하면서 겪게 될 모든 꿈 분석, 전체적인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가양동의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꿈에서는 제가 엄마랑 제가 탄 엘리베이터가 저희 엄마 아버지가 사시는 17층으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하 주차장층으로 빠르게 추락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 정장 입은 조폭 같은 무리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쪽으로 막 뛰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숨어 있다가 그 조폭들 향해서 막 총을 쏘는 그런 독특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도대체 분석 첫 시간에 제가 왜 이런 꿈을 꿨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분석을 좀 바꾸고 나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되게 중요한 꿈이었어요. 자, 세속적인 세계와의 결별이었죠. 여러분, 엄마랑 제가 탄 엘베가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17층 안 가고 이제 지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무의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의식. 무의식 세계에 가보니까 하필 검은 정장 입은 조폭 같은 무리들. 여러분, 꿈에 만약에 동성애 인물 나오면요, 그건 그림자로 간주해요. 그림자. 그림자 제가 좀 이따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뭔가 애써 회피했던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 보면은 저는 엄마와 관련된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꿈 분석 받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의 뭔가 잘잘못을, 심지어 제가 모르는 잘잘못을 이실직고 하는 거죠. 꿈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뭐였나요, 여러분? 특별한 언어 사용하기. 이건 제가 거꾸로 뭔가 보기, 거꾸로 말하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반대로 말하고 이름을 바꾸는 거죠. 맞죠? 자, 이거를 보여주는 꿈을 제가 이제 제 꿈은 아닌데 제가 작년에 이제 칼융 한겨레 교육문학센터에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공유해준 꿈이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수업 때 활용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고 지금 공유하는 거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분의 뭔가 배경 설명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은 이걸 설명 들으시고요. 이 꿈을 읽어보시고요. 이 꿈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 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거든요. 참고로 근데 아주 독실한 카톨릭이에요. 일주일에 5번, 6번은 성당에 봉사활동하러 간대요. 그리고 꿈꾸기 전날에도 성당 친구들이랑 아주 종교적인 대화를 나눴대요. 와, 예수님 정말 근사하다. 성모 마리아 정말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30대 초반이신데 여성분인데 수녀가 되려고 지금 아주 진지하게 고민 중이시래요. 여러분, 그런 분이 꿨던 꿈이거든요. 여러분, 첫 줄부터 참 의미심장하죠. 자, 뭔가 중간에 잠시 망설였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기로 한다. 와, 순교가 나왔어요. 맞죠? 뭔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수녀가 되겠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걸까요? 자, 두려운 마음이 처음에 안 든 건 아니나 나중에는 내가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죽고 순교하고 부활했는데 혹시 무덤 안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대요. 그리고 날짜를 막 세워봤대요. 4월 1일이 순교일, 그리고 4월 3일은 부활, 막 이러면서 꿈에서. 그리고 4월 1일이 순교일인데 또 한 번 더 적으셨고요. 그리고 잠시 약간 이게 맞나? 내가 순교하는 게 맞나? 또는 순교일이 맞나? 그런 거 고민하면서 약간의 두려움도 생겼대요. 여러분, 근데 특이하죠. 옆에서 담배 피던 젊은 두 남자들이 자기를 술집 아가씨로 잡아가는 그런 기색으로 자기 눈치를 막 살피더래요. 그럼 자기가 그 순간 그렇게 살면은 내가 술집 아가씨로 잡혀가면은 더 지옥 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교가 아니라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을 낮춰 숨었대요. 그래서 일단 그 남자들이 자기를 술집 아가씨로 잡아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잡혀가지 않고 순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꿈 혹시 어떠세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현실에 도피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물론 꿈 해석엔 정답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제가 이 꿈을 딱 처음 받고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요분이 순교하려고 하는데 맞죠? 그리고 순교를 만약에 세속적인 죽음, 삶의 죽음, 그 수녀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왜 365일이 있는데 왜 하필 날짜가 4월 1일 만우절일까요? 만우절 맞죠? 만우절 되게 의미심장하죠. 맞죠? 4월 1일. 그리고 4월 3일 부활. 여러분 4.3 하면은 전 한국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주잖아요. 제주 4.3 사건. 그건 죽음의 날이죠 사실. 맞죠? 부활의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좀 이상해요. 날짜 자체가. 하필 만우절에 왜 순교한다 그래. 맞죠? 그리고 여러분 여성분들 꿈에 만약에 남자들이 나오면요. 그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남성성이에요. 그걸 아니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무스가 이 여성분을 지금 술집 아가씨로 막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항상 꿈은 여러분 의식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은 그거를 보상해 주려고 해요. 요분은 지금 아주 독실한 카톨릭에 쏠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꿈이 그거를 균형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수녀의 반대가 거의 가장 세속적인 술집 아가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꿈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분한테도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수녀가 되겠다는 결심은 너의 의식의 생각일 뿐이라고. 너의 무의식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그런 꿈 같았어요. 조금 더 술집 아가씨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실. 세속적으로 삶을 좀 더 즐기면서. 또 이렇게 계속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사실. 무의식적으로. 맞죠? 제가 수업 때 그런 말씀을 슬쩍 드리고 이분의 좀 반응을 봤는데 이분이 안 그래도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조언이 딱 그거였대요. 너는 그라운딩 좀 하라고. 현실 세계에 두 발 좀 붙이라고. 그거였대요. 안 그래도. 여러분 세속, 현실 세계, 술집 아가씨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꿈은 오히려 맞죠?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꾸로 본다는 거는. 자, 그 세 번째는 뭐였나요, 여러분? 아까 페요테를 사슴으로 본다 그랬죠. 맞죠? 이건 정말 위대한 대칭적인 그런 사고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에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하는 거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거는 뭔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적 모순율이래요. 한마디로 A랑 not A는 양립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A랑 B, 이것도 절대 같은 게 아닌 거죠. 맞죠? 항상 언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나는 내가 아닌 거랑 또 양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화적인 사고는 요거를 대칭으로 등식으로 뒤집어요. 그게 신화적인 사고래요. 그러니까 A가 not A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고 내가 아니라고 애써 믿어왔던 나의 추한 모습, 그게 분석 심리학에서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도 사실 나의 일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있죠. 뭐 나, 뭐 엄마, 뭐 내 친구, 그거 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여러분의 일면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적인 사고가 가능한 거죠. 꿈 세계에서는. 자, 그래서 나카자와 시니치 같은 이제 일본의 아주 위대한 종교학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화는 모순율을 대칭성의 원리로 전복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게 내면 작업. 그리고 우리가 꿈 분석에서 꼭 유념해야 되는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꿈 분석, 뭐 내면 작업, 뭐 페어테 체험, 뭐 내면 여정 그런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셉 캠벨식의 영웅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영웅의 여정은 이런 도식이 있대요. 출발, 입문, 그리고 기환이에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출발의 또 다른 단어는 분리예요. 분리. 한번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보라는 말이에요. 고독의 장소로 가라는 거죠. 고독의 장소. 그거는 우리가 개인의 신화를 찾아오기 위함이에요. 그 영웅의 여정이래요. 신화에서는. 모든 신화에서는. 영웅 신화에서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목표는 당근 인격의 그리고 영혼의 변형이에요. 그 여러분만의 개인의 신화, 여러분만의 소명을 찾아오는 거죠. 소명을.
자, 그럼 그래서 뭐 꿈 분석, 뭐 내면 작업, 뭐 내면 여정, 뭐 영웅의 여정, 뭐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꿈을 또 적고 들여다본다면은 항상 또 거대한 물음표가 생겨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꿈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 맞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꿈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짚어줘요, 항상. 우리가 모르는 거를, 맹점을. 됐죠? 꿈은 절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꿈 해석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절대 혼자서 꿈 들여다보고 혼자 뭔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은 이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인간인 우리도 어렵죠. 근데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들도 꿈 해석 되게 어려워해요. 신들도. 자, 우리가 북유럽 신화를 우리가 조금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하이라이트가 있죠. 맞죠? 라그나로크라고 불리는 신들의 운명 또는 신들의 황혼이라는 그런 멋진 이벤트예요. 맞죠? 여러분, 라그나로크는 뭐예요? 북유럽 그 신화 세계 있죠. 9세계. 그 모든 세계가 신들 간에 뭔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죽고 그 모든 세계가 멸망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리셋되는 묵시록적인 그런 이벤트예요. 라그나로크. 원래 이게 노르드어로 신들의 운명인데 이게 바그너가 니벨룽겐의 그런 반지인가 그 오페라를 만들면서 독일어로 오역을 했대요. 신들의 황혼으로. 그래서 원래 노르드어로는 신들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자, 그럼 이렇게 북유럽 신화에서 정말 하이라이트인 이벤트인 라그나로크, 이 대재앙을 초래한 게 하필 꿈이에요. 꿈. 자, 그럼 북유럽 신화 보시면요. 오딘의 아들이 있어요. 이게 발데르라는 신인데요. 발데르는 청춘, 생명, 그리고 빛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신들이 사는 세계인 아스가르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동력원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오딘의 아들인 발데르가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악몽을. 꿈에서 어떤 괴물이 나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악몽이니까. 맞죠? 발데르가 그 꿈을 계속 꾸고 나니까 좀 궁금해졌던 거죠.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딘이 여러분 또 보탄이라고 동의어거든요. 북유럽 최고신이에요. 최고신의 아들인 얘도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근데 일단 직감이 오는 거죠. 뭔가 이 꿈이, 내가 꾸는 악몽이 내 운명과도 아주 비슷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를. 맞죠? 또 악몽이니까 또 괴물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거니까. 맞죠?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발데르가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계속 악몽만 꾸니까. 그래서 신들이 한번 모여서 이 발데르가 꿨던 꿈을 전해 듣고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모든 신들이 다 노력했대요. 여러분, 근데 끝내 알아내지 못했대요.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신들도 해석 어렵다는 거예요. 꿈의 의미가. 맞죠? 여러분, 그래서 신들의 지루한 논의를 지켜보던 이 북유럽 최고의 신 오딘, 보탄이 자기가 직접 알아보겠다며 궁전을 떠났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북유럽 최고의 신 보탄이 오딘이 꿈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떠날까요? 여러분, 꿈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역설적인데 우리가 꿈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또 다른 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로. 그래서 오딘도 이 신들이 사는 세상인 아스가르드에서 저 밑에 명계의 세상인 니플하임으로 가요. 니플하임. 여러분, 니플하임은 북유럽 이 신화 이 세계관이거든요. 9세계가 있고 이 우주수라고 위그드라실이 하나의 세계예요. 우주예요. 북유럽 신화의 우주예요. 이렇게 9세계가 있고 중간에 이제 신들이 사는 아스가르드,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건 미드가르드 이렇게. 그리고 오딘이 지금 가는 거는 꿈 해석 알아보려고 여기 지하로 가는 거예요. 명계인 니플하임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니플하임은 되게 춥고 어둡고 지하 세계, 무의식 또는 꿈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제 그냥 상상력일 뿐인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오딘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안 가고 제가 봤을 땐 제 그냥 상상인데요. 이렇게 뭔가 나선형을 그리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면 작업이 전체적으로 항상 이렇게 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계속 주기적으로 뭔가 반복되면서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 작업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저는 2년 동안 꿈 분석 받으면서 이상한 게 저는 일본을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본 갔다가 또 일본 나왔다가 그 다음에 도쿄로 가요. 도쿄로 갔다가 또 깊게 들어가요. 뭐 신주쿠 거리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계속 들어가요. 이게 내면 여정의 아주 중요한 은유예요. 그래서 꿈을 우리가 들여다볼 거면은 좀 꿈을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서 뭔가 내가 처음에 해석 안 됐던 꿈은 나중에 보면 또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 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딘이 니플하임으로 갔다는 거는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거. 꿈의 세계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럼 이런 나선형의 그런 모양을 한자로는 와문이라고 한대요. 와문. 자, 와문이 여러분 소용돌이 치는 모양, 뭐 나선형 그런 나선형의 모양 그런 건데요. 중요한 거는 다 상징한대요. 죽음과 재생, 생선과 회귀, 후진과 전진, 그리고 생명의 원초적 리듬의 영원한 반복.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상징인 거죠.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전 세계에서 모든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도상은 다 이런 걸로 표현된대요. 다. 아까 봤던 그 나비 그림과도 되게 비슷하죠. 맞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오딘은 이 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르드에서 이 밑에 명계의 세계인 니플하임, 이런 춥고 어두운 이런 무의식적인 그런 세계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뭐 신이니까 갈 수 있다? 그건 되게 뻔한 대답이죠. 맞죠? 여러분 북녘 신화 읽어보시면요, 니플하임으로 갈 수 있는 신들은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고 또 신들이 갈 때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니플하임으로 가는데 오딘은 아주 특이한 걸 타요. 맞죠? 자, 그 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루키의 도블벽에도 나와요. 여러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읽어보시면요, 벽을 중심으로 이쪽 세계랑 나눠져 있어요. 맞죠? 근데 원칙이 뭔가 하니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벽 바깥으로 못 나가요. 벽 바깥에 있는 사람도 벽 안으로 못 들어오고,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장벽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근데 도블벽에서 이 장벽을 뚫고 서로 이쪽 공간이랑 저쪽 공간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이한 동물이 딱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이 저쪽 세계에 동물이 없는데 이 특이한 동물 한 마리만 있대요. 그게 단각수예요. 유니콘인 거죠. 유니콘은 말이죠. 말. 맞죠? 도시에는 유니콘 말고 어떤 동물도 없는데요. 이 유니콘은 도시 안으로 왔다가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 세계랑 저쪽 세계를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하게. 자, 그래서 오딘이 여러분 아스가르드에서 니플하임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오딘의 말 덕분이에요. 슬레이프니르 하거든요. 슬레이프니르. 여러분 이 오딘이 타는 특이한 말인데요. 별명이 있대요. 활주하는 자. 그리고 모든 말 중에 최고의 말. 특이하게 회색의 몸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중간쯤의 색이죠. 맞죠? 되게 상징적인 색깔이에요. 그리고 명계랑 지상 사이를 왕래할 수 있대요. 그 특이하죠. 말도 다리가 4개, 4개, 8개예요. 여러분 보통 4는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자, 4는 특히 여러분 자기의 모든 고유의 상징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자기 셀프는요, 융이 분석 심리학적으로 뭔가 세공해낸 그런 신 개념이에요. 신. 한마디로 4가 신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숫자가 8개의 다리니까 4가 2번 있어요. 그럼 신 중에 신, 오딘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아주 근사한 상징인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딘 또는 보탄을 대칭적인 사고 해보세요. 이 슬레이프니르라는 말로 보기도 한대요. 항상 보탄, 오단은 말을 타고 출연했었고요. 말로써 그냥 등장하기도 한대요. 말로써. 자,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말은 여러분의 동물적 또는 본능적인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로 합니다. 한마디로 리비도라는 거죠. 생의 에너지. 근데 그게 신화와 관련해서는 모성적인 것, 육체적인 것 또는 지하세계적인 것 또는 귀령적인 것, 그런 걸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 이 특이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하세계로 가는데. 이쪽 세계랑 저쪽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맞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특이한 이런 특징이 게르만 신화 영역에서는 뭐 내세로 영적인 영역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다른 민족들, 원시 민족들의 성인식에서도 그렇게 자주 중요한 상징으로 쓰인대요. 황홀경의 뭔가 저승여행 그런 걸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민족의 주술사 또는 영매 또는 샤먼은 보통 말을 타고 다른 세계로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샤먼들이 말머리가 있는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인식에서도 뭔가 말이 아주 중요하게 상징으로 쓰인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어른아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꿈모습 받으면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나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저도 이제 꿈을 꿨는데 제 꿈에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4개월 만에 꿨던 꿈이거든요. 분석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꿈에서 군복을 입고 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제가 이제 무엇인가에 고정되어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위로는 갈색 말 한 마리가 저를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특이하죠. 말이 여러분 입에 직사각형 모양의 유리조각 또는 칼을 물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 정광석화처럼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면서 그 입에 문 그 칼로 저의 온몸을 잘게 무수히 토막내는 그런 꿈이었어요. 특히 제 중요한 성기 부분을 더 심하게 토막내는 것 같은 그런 특이한 이미지가 나왔어요. 저는 당근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꿈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뭔가 요직을 맡는 그런 설정이 나왔어요. 북한과 남한을 뭔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한국인의 꿈에서 북한은 물론 무의식이에요. 남한은 의식이고. 그러니까 이쪽 세계랑 저쪽 세계 연결하는 거, 말. 또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이거랑 비슷한 거죠. 맞죠? 전 여러분께 뭔가 무의식의 세계를 뭔가 소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전 처음에 이 꿈 꾸고 나서 왜 하필 내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잘라냈을까? 이 말이 특히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했죠. 맞죠? 왜? 여러분, 원시 민족의 성년식, 입문의례, 성인식은 항상 그 수련자, 입문자를 토막내거나 국부를 절단한 데 있대요. 특히 할례가 있죠. 할례. 맞죠? 그러니까 저는 꿈을 통해서 이 성년식을 나름 잔인하게 당한 거죠. 제대로. 자, 그럼 그래서 말은 그렇게 이쪽 세계랑 저쪽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샤먼들이 타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딘이 그걸 타고 지하 세계인 니플하임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니플하임으로 가서요, 드디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지하 세계 하데스로 가면은 그 케르베로스라고 머리가 세 개가 달린 개가 있죠. 근데 북유럽에서는 지하 세계 가면은 이 가름이라고 아주 무서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문지기 역할을 하고요. 그 개를 지나서 가면은 이 죽은 여자 애연자가 있대요. 죽은 여자 애연자가 이제 발드르가 꿨던 그 꿈의 의미를 오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죽을 거라는 꿈이죠. 그럼 그 아스가드에 대해서 생명의 동력원 역할하는 그 청춘을 상징한 그 신이 죽으니까 신들도 이제 다들 늙어가는 거죠. 그런 설정이 이어져요. 북유럽 신화에서는. 자, 그럼 이렇게 오딘이 말을 타고요. 그렇게 지하 세계로 가서 뭔가 꿈 해석을 얻어오는데 그럼 왜 오딘만 갈 수 있을까요? 왜 오딘이 적임자일까요? 꿈의 메시지를 길러오는데. 이 니플하임은 여러분 북유럽 신화에서 이 오딘의 말을 타고 사실 다른 신도 한두 명 가거든요. 근데 꿈의 메시지를 얻으러 갈 때는 오딘이 가요. 꼭 오딘. 왜 오딘이 여러분 적임자일까요? 그건 제가 10분만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죠, 여러분.